안녕하세요. 사자책방에서 10번째로 다루게 될 책의 이름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요새 이 책의 인기가 굉장하죠? 어떤 서점을 가도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를 읽게 된 동기는 2014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점에서 제 호기심을 자극해서 읽게 되었어요. 저자의 이름들은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입니다. 에디톨로지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의 저자 김정훈 교수님께서 감수했고요. 김정훈 교수님이 추천말 및 감수를 이렇게 했어요. 이 책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기초에 인생의 과제, 인정욕구, 과제의 분리, 타자공헌, 공동체 감각과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프로이트식 원인론을 아들러식 목적론으로 설득력 있게 뒤집어요. 특히 오늘날 상식처럼 되어버린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개념에 대한 비판은 돌직구 수준이에요. 트라우마와 같은 프로이트식 원인론은 과거의 특정 한 사건만을 선택해 현재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합리화하려는 아주 저렴한 시도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과거의 트라우마적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둘 수 있다는 걸까요? 아들러 심리학을 기초로 던지는 주장은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다가 만약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도 던집니다. 미래의 꿈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꿈을 희생당한 그 숱한 오늘은 내 인생이 아니냐는 물음이에요. 직선이나 곡선처럼 인생이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착각을 기시미 이치로는 비판합니다.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점 같은 찰나가 쭉 이어질 뿐이라는 주장을 내놓죠. 지금 현재의 순간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에 춤추듯 즐겁게 몰두해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인정 욕구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남의 이목을 신경 쓰느라 현재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 저자의 주장은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만 아니라 페이스북 좋아요를 죽어라 누르며 싸구려 인정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귀담아 들을만 하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김정은 교수님이 감수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의 대가로 꼽힐 수 있는 아들러의 심리학에 관한 책이에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은 철학자와 젊은이의 이간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젊은이의 직업은 도서관 사서입니다. 청년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어 대학교에 진학했으나 부모님의 기대치와는 어긋나는 직업을 선택했던 터라 어느 정도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이 책의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쉽지 않은 책이 요새 한국 서점 베스트셀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책과 관련해서 약 한두 달 전에 페이스북 북포럼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페이지 모임에 참여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책 관련 페이지들에 여러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주제로 책 모임을 가지는 모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마도 미움받을 용기에서 소개하는 개념들이 한국 독자들의 의식을 뒤흔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먼저 책이 흥행한 것도 영향을 끼쳤겠죠. 제가 갔던 모임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과제의 분리가 인상에 남았다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과제의 분리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상과 피대상자로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떠올렸어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86년생으로 10대 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큰 과제였어요. 10대 당시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대학교에 들어가고 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대학교에 속하게 되고, 뭐 소위 좋은 대학교라고 하죠. 이런 학교에 들어가면 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졸업하면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문화상징적 자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조차 19세기 프러시아식 교육 방식으로 많은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니 내가 이런 죽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렇게 공부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프러시아식 교육? 아니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자, 여러분 리딩으로 리드해라. 혹시 이지성 저자라고 아십니까? 오늘 날짜 2015년 6월 1일 그 누구냐? 당구 선수 차유람이랑 이제 결혼한다고 막 요새 이제 오늘 막 신문 기사 언론에 막 떴는데, 네, 참 축하드립니다. 한 10몇 년 이렇게 나이 차를 극복하신 걸로 아시는데, 네, 바로 이지성 저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후진국이었던 프러시아는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인들과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육체 노동자들이 필요했죠. 후에 프러시아는 독일 제국에 합병되었어요. 일제는 프러시아, 즉 독일에서 시작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학교 제도를 그대로 수입해서 당시 식민 통치하에 있던 우리나라에 이식했죠. 우리가 받은 교육은 직업 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었던 교육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라고 이지성 저장님은 언급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교육열은 뉴턴 운동 제3의 법칙, 작용, 반작용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헬리콥터 맘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어머님이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헬리콥터를 타고 감시한다라는 맥락에서 생긴 뜻이라고 전 알아요. 요새 신문 같은 데 보면 기업에서 회식 끝나고 어머니가 자식의 회식이 언제 끝나노 하고 기다렸다가 그게 이제 자식을 픽업하려고 한 거죠, 차에서. 그게 동료들 눈에 띄어서 20, 30대의 부모님에 대한 의존성이 과하다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문에 게재되었던 적도 있던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단순한 일개 개인의 교육 방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곱씹어봐야 할 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기엔 제법 유복하게 자라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 일부를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로 하는 사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미국 대학교에 복학할 수 없었고 국내 대학교로 편입을 간신히 했어요.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앞의 마마보이 마마걸의 사례를 참조하실 수 있다시피 부모의 과한 자식 보호는 자식에게 해가 됩니다. 해당 자녀는 동물의 야생적 본능과 독립성 같은 것을 키울 새 없이 부모님의 욕망을 실현하느라 평생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부모님은 부모님, 부모님은 부모님, 자식은 자식, 이러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도 과유불급이라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사생활 및 인생 간섭은 자식으로 하여금 노이로제와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노후 자금 대책으로 키우거나 만약 키우더라도 너는 내 노후 자금 대책이다. 이러한 사실을 자식에게 주입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업적이나 과업을 자식이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그것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느 회사 차장 부장 직급이에요. 그런데 진급에서 영어를 못해서 뭐 부장이나 이사 진급, 임원 진급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영어에 평생 한이 생기시겠죠. 한국에는 영어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많은 영어학원이 한국에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영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거죠. 저는 자식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못 이룬 과업에 대해
자식이 대리로 이루어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정말로 하버드 대학교나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해도 가기 싫을 수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교육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리고 대학교육이라는 이런 교육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들과 간접 수요자인 부모님들의 의식 변화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교육 방법을 교육의 직접 수요자 학생들에게 이식시키려고 해도 학생들이 아니 됐고요, 진도나 나가요 선생님, 교수님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 아쉬운 점은 학생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구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냥 의무 교육 과정 따라가기 바쁘죠. 졸업할 때쯤 되니까 너 뭐 좋아해? 너 뭐 잘해? 이런 식으로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거 좀 더 향상시켜서 어떻게든 기존에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자리 하나 꿰차는 것. 뭐 보통 이렇게 살죠. 그걸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길 하나만을 택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창업해보고 깨져봐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거든요. 20대 때 망했을 때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것하고 40대 때 차장이나 부장 찍고 퇴직해서 사업했는데 이렇게 이제 망한 것 둘 중 어떤 것이 위험 부담이 클지는 누가 봐도 자명할 것이에요. 걔가 이제 30, 40대 결혼하고 이제 자식 새끼 있으면 이제 진짜 되게 그 회사에서 이렇게 주는 봉급이 굉장히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창업의 종류로는 서비스 창업도 있고 하드웨어 창업도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들의 선택이겠죠. 개인적으로는 미국처럼 IT나 서비스 창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국처럼 하드웨어 제품 창업에도 도전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수가 아직은 미미한 것 같아서 우선 저는 10대에서 30대까지 창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으면 싶어서 이야기해봤어요. 물론 저는 책임질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큰 성공도 실패도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어버스, 위험을 회피하는 게 익숙한 나라잖아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해경인가 해양수산청인가 뭐 여기가 이제 문제 일으키니까 없애버렸잖아요. 안타깝죠. 네, 뭐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벤처 인프라도 점점 더 잘 구축이 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캠프나 플라톤 같은 스타트업 지원 센터나 스타트업 미디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해석과 제 좀 의견이 좀 많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제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길어졌어요, 정말. 자, 풀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는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론을 펼칩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간은 자기가 만든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긴다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습니다. 굉장히 짧죠? 이 책은 5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는 20세기 초엽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들러 심리학을 창설해요. 인간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보고 각각의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개인 심리학을 재창했어요. 철학자는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다른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죠?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아닌
현재의 목적을 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계기로 누군가가 히키코모리, 한국말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아요. 청년의 히키코모리 친구가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로 가정, 학교, 직장에서 괴롭힘 당했는데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요. 철학자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한 젊은이의 논제를 확인한 뒤 이 논제를 논파합니다. 완전 까버리는 거죠. 철학자는 히키코모리 친구가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으로 생각해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는 목적이 먼저이고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불안과 공포 같은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죠.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적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고 있다고 제창하는 게 바로 목적론이죠. 히키코모리가 왜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아 할까요? 부모는 아이가 방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면 걱정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 다수가 됩니다. 히키코모리는 관심을 받는 목적을 성취한 것이죠. 불만도 있을 테고 행복하지도 않겠지만 말이에요. 분노는 한순간의 감정이에요. 언제든지 넣었다 빼서 쓸 수 있는 도구죠. 예를 들어서 엄마와 딸이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어머니는 수화기를 들으며 여보세요 했는데 목소리에는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어요. 전화 건 사람은 딸의 담임이었고요. 그걸 안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로 정중한 톤으로 바뀝니다. 격식을 차리고 5분간 대화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딸을 위압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노를 목적 달성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선택해요.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자, 1장이 여기서 끝났고 다음 장 2장의 제목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회사원은 직업을 바꾸면 만사가 술술 풀릴 것이라고 기대해요. 막상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도 상황이 뭐 하나 달라지지 않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라고 단언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싫어한다면 혹은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 말자라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열등감이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련된 말이며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책에 나온 철학자도 청년 나이 때는 자기 키 155cm가 큰 고민이었다고 해요. 만약 키가 더 컸다면 즐거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네요. 친구한테 이런 고민 이야기하니까 부질없는 소리라고 일축해요. 체구가 크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줘요. 체구가 작으면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죠. 155cm가 평균보다 작은 키긴 해요. 객관적으로 측정된 숫자라 언뜻 보면 열등하게 느껴지죠. 문제는 그 키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가치를 주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철학자가 키에 대해 느낀 열등감은 어디까지나 타인과의 비교, 다시 말해 인간관계를 통해 만들어낸 주관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보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를 우월성 추구라고 했어요. 향상되기를 바라는 것,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지 인류사 전체를 보자면 과학의 진보도 우월성 추구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게 열등감이에요. 아들러도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인정했어요.
열등감 자체는 조금 더 나쁜 게 아니죠. 열등감도 제대로 발현만 하면 노력과 성장의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 중심에 경쟁이 있으면 인간의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쟁의 끝에는 승자와 패자만이 남거든요. 경쟁이나 승패를 의식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이 사람에는 이겼어. 저 사람에게는 졌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위의 모든 사람을,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적으로 느끼게 되어요. 경쟁의 무서움이죠. 경쟁에서 계속 이긴다고 할지라도 경쟁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새가 없습니다. 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늘 이겨야 하죠. 남을 믿을 수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그들이 늘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세계가 적으로 넘쳐나는 위험한 장소이니까요. 아들러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양 측면에서 아주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어요. 먼저 행동의 목표로는 자립할 것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는 두 가지를, 이러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목표로는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과 그로부터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을 제시했어요.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으며 특별히 하는 일 없이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내 자립할 때가 찾아옵니다. 언제까지나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죠.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자립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성장하는 과정에서